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원수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있으셨나요? 제게는 19세 때부터 최근까지 마음에 품고 살았던 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살 동안 그 원수를 잊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 원수를 최근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원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원수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20년 만에 만나 복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2살 더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3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남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까지 동생에게 사귀어 달라고 쫓아다니는 남학생이 있을 정도였죠. 희주나 희원이 중학교 때부터 희원이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죠. 그 놈이 글쎄, 고등학교에도 일부러 희원이 따라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희원이 그 남자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내가 학교에서 잘 지켜봐라.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동생이 자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리 교실로 찾아온 동생 친구를 따라 동생의 교실로 갔더니 동생이 교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오빠, 제가 자꾸 희원이 귀찮게 해서 희원이가 싫다고 했더니 제가 주먹으로 희원이 얼굴을 계속 때렸어요. 여동생을 쫓아다니던 동생의 동창놈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모자를 놈이기는 했지만 저는 얼굴이 부어 쓰러져 있는 여동생부터 구하느라 그럴 정성도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안면을 수십 대 얻어맞은 여동생은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고 꺼진 광대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감시하에 1학년 교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내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을 때린 사람의 아버지는 명백히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당신들은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걸레를 주세요. 학교에서는 동생이 폭행을 받아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것이다. 동생을 실명으로 만든 가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퇴학이었고 예상대로 폭로되었다. 가해자의 부모가 우리 어머니를 회유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희원이 어머니 나도 자식을 둔 부모로 이해한다. 희원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학폭위에서 만나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먼저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다. 10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는가? 희원이 동창과 그의 어머니들은 집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희원이 어머니 아이들은 모두 저희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희원이가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지만 이제 와서 사과할 가치가 있을까요? 희원이에게 할 수 있는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먹으로 안면을 수십 대 얻어맞은 여동생은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고 꺼진 광대를 복구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감시하에 1학년 교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내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보상하는 것도 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할 말 끝나셨으면 돌아가 보세요. 희원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 학폭이 열리면 우리 한수 퇴학을 면치 못할 겁니다. 희원이 어머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죠. 자식을 둔 같은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그 한수 퇴학은 안 되도록 희원이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대학 대신 강제 전학으로 끝낼 수 있게. 그 희원이 어머님이 그날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뻔뻔하고 어이가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여동생 동창 아버지의 말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멀쩡한 애 때려서 장애인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결국엔 자기 아들 살리려고 제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말을 막 내뱉으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쪽이 그러고도 같은 부모라고 할 수 있나요? 그쪽이 저와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을 헤아렸다면 제 앞에서 자기 자식은 챙기지 말았어야죠. 시원이 어머님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원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원이가 어머님이랑 희원이 오빠랑 셋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왜요?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있는 집이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여자의 최고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잘 속이면 되겠냐고요? 나도 어머니처럼 생각해봤습니다. 그 녀석은 아버지 없는 우리 집을 쉽게 보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원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없는 집이면 큰 아들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안이 2년 동안 군대에 있게 되면 피를 젖히던 어머니는 분명 힘들어할 테니까 제가 한수 강제 전학으로 처리할게요. 도와주시면 큰아들 군면제를 얻게 되고 저에겐 좋은 직장이 어딨냐는 말과 어떻게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우리 어머니는 똑똑하시고 현명하셨는데 그 앞에서 비리를 저지르려 한 건 통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동생을 때린 동창은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아 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퇴학 처리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내 딸을 그렇게 만든 그 놈을 어리다고 봐주지 않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군면제 시켜준다고 귀하의 아버지도 가만히 않을 거예요. 내레이션에서 써보겠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이 한쪽 눈을 잃고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분노하였고 그 원인이 누군가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 방송국과 신문 기자에게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퇴학당하여 피해자 부모에 대한 군 면제를 약속한 것도 폭로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정직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소 조사를 받아야 했고 우리가 아는 것만을 말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희원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양의영, 우리 동네 아버지, 정보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아들 또한 놓치지 않고 찾아봐야 했습니다. 동생은 아파하고 있었고 나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자퇴를 원했지만 엄마는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시원이 오빠랑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지금 힘들어도 다시 학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해. 내가 학교를 안 가면 뭘 하겠다는 거야? 나 정말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학교에 가면 뭐 하든지 전교생들에게 구경거리만 되고 친구들에게 동작만 받을 것 같아. 나는 정말 합격하기 싫어. 오빠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한쪽 눈을 잃은 장애인이 된 동생이 우울증에 걸렸어. 죽어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고 떼를 쓰는 동생 때문에 어머니는 동생을 자퇴시켜줬어. 학교 자퇴 후 동생은 동굴 속에 갇혀 나오기를 거부했어. 엄마도 힘든 상황인데 희원이랑 나만 남기면 대학 가도 될지 모르지만 엄마랑 희원이 지키려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희준아, 엄마나 희원이 걱정은 하지만 엄마 혼자도 잘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당연히 대학에 가야 되지. 내가 대학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대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머니는 경찰대 지원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 경찰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경찰대를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며 그는 정말 몇 번 강력히 나를 말린 것 같아.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못하게 막을 생각 없다고 했는데 경찰이라니, 아니 경찰이나 군대라도 정말 안 된다고 했다. 엄마는 너도 아빠랑 똑같은 길을 가는 거나 그거와 비슷한 거나 전혀 좋아하질 않는다. 엄마야, 난 아빠처럼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 아빠는 억울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건 알지만 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엄마.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너도 아빠처럼 될지 아닐지는 누가 아는 일인데 학업으로도 다른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를 찾아뵈. 엄마, 현재 희원이 일로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너까지 엄마가 속수무책인 일을 하지 마세요. 경찰이 되는 게 나의 유일한 꿈이었지만 이미 엄마는 동생 덕분에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내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포기하고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기원아, 방학 때 내려올 테니까 그때 꼭 만나자. 알았지? 그럴 수 없으면 날씨가 풀리면 서울로 와서 내가 서울 구경시켜줄 테니까.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을 나가지 않는 동생을 남겨두고 서울로 떠나려니 마음이 아주 상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엄마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다. 희주야. 희원이가 정말 대담해졌네요. 지금 집에서 동생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함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함께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성장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향후 희원이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기대해봐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네요. 어렵다 싶지만 요약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제가 돈을 벌어오면 매달 동생인 희원이에게 용돈을 보내줄 거예요. 동생이 최근에 다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희준아, 희원이에게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줘.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동생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성숙한 마음을 갖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결과인 것 같아요. 동생이 나도 오빠처럼 잘 살고 싶어고 말했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동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임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처럼 아내와 함께 살면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더니 좋은 회사도 이식도 할 수 있었고 동기들에 비해 빠른 승진도 가능했습니다. 남 과장 이번에 우리 회사 매장에도 키오스크 다 설치하는 거 알지? 그 거래처 리스트 줄 테니까. 그 괜찮은 데 있나 한번 찾아봐. 그 변하는 세상에 맞춰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매장만 해도 몇천 개는 됐기 때문에 매장마다 키오스크를 2개씩만 설치한다고 해도 어이라는 개수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키오스크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자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키오스크를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 회사 제품 설명 좀 해드리려고 찾아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명함 안정 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거라 그런지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싼 데서 하지 말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대기업에서도 하지 말고 가격 대비 품질 좋은 가성비 괜찮은 회사로 선정되도록 하자 주어진 예산이 많지 않아 업체를 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키오스크 회사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업무에 방해가 되었지만 그중 어딘가 낯익은 얼굴을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대박 고도에서 나왔습니다.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제품 홍보 차원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 되실까요?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요. 일단 명함만 주세요.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은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데 그것은 내 동생의 동창이자 한쪽 눈을 잃게 만든 그 사람이었다. 과장님, 왜 그러세요? 아까 그런 과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평소랑은 조금 다르시네요. 얼굴이 익숙하긴 했지만 20년이 흘러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명함을 받아보니 내 생각이 맞았고 그 사람이 내 동생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장님, 동생의 동창이라고요.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네요.
이럴 때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 상냥한 지원이 나타났다. 응, 근데 그놈이 내 동생 때려 한쪽 눈을. 내용을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어 장애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학력도 저하되고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혹시 나발을 찾는 것 역시 인연인가 싶어서 20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여동생의 동창은 나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 과장님, 제가 제공한 자료 읽어보셨나요? 그것을 읽으면 우리 제품이 확실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대기업과 미팅 중이다. 믿고 맡겨주세요. 20년 전 남동생의 동창은 그가 양아치 같고 1층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의 모습을 본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만약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남 과장은 매일 우리 회사를 찾아와 대박 주문이 들어올 것 같다며 남동생 때려서 눈을 실명시킨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예전 다닌 회사가 대박 주문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니 소문이 더러워지겠지? 괜찮아. 이미 20년 전의 일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나쁜 사람을 보고 있는 것도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자. 나는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서 남 과장처럼은 못할 것이다. 그런 짓을 하긴 싫지만 여동생의 동창이 사적인 감정을 끌어오며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은 너무 싫다.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따라서 거래처를 정할 때도 공정하게 여동생의 회사를 포함시켰다. 어느 날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중에 여동생의 동창이 우리에게 들려 인사를 건네오면서 숙취 해소제를 사왔다. 부하 직원이 대신에 소주를 따기도 하고 있었다. 그 동창이 과장님, 그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제대로 된 한국어 번역을 위해 입력된 텍스트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6살 모자라.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사업을 하시는 것마다 실적이 나쁘게 나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지. 마지막으로 가진 돈과 없는 돈 모두를 모아 빚을 내어 만든 것이 지금의 대박 오더야. 여동생의 동창은 눈물이 번지기 시작했다. 내 부하 직원들이 여동생이 동창을 때리려 할 때 나는 듣기로 한번 해보자고 했다. 대박 오더가 망하면 나의 집도 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더 이상 사업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설득해서 만들어낸 회사야. 이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가 혈압 상승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 또한 나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 과장님, 부탁이니까 우리 회사 거래처로 꼭 정해주세요. 우리는 품질로 보답할 테니까요. 저기, 김한수 씨, 그런 식으로 쓰면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회사만 해도 20개 넘게 있어. 그중에는 적어도 김한수 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회사도 있고 김한수 씨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회사도 있어. 나는 그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걸 자신해. 만약 다 고만고만한 품질이라면 힘든 작은 기업을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과장님. 끝까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동생의 동창은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나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성 장사 그만하시고요. 제품에 자신 있으시면 이런 짓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사정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져서 거래하기 싫어졌어요. 지금 하는 사업 성공시키고 싶으시면 다른 회사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성 장사를 하니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설마 그걸 조언이나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시죠? 상사님은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남의 상처를 그렇게 들이대는 건 아니죠. 그게 왜 당신의 상처입니까?
당신이 잘못한 일인데 당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죠. 당신이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당신 아버지 불명혼 자식이 안 하고 군인으로 잘 살았겠지요. 내 말이 끝날 무렵 동생의 동창이 눈빛이 바뀌더니 날 향해 덤비며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너는 말 다 했어. 넌 누구냐? 누가 너랑 우리 아버지에 대해 막말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지 안다고 당신 아직도 이 더러운 손을 고치지 못했어. 이 정도 소리라도 듣기 싫어서 손찌검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만지신 사업들은 왜 모두 그래요? 망했어도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짓도 당신이랑 똑같아요. 여동생의 동창은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쳤어요. 끝까지 제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성을 잃은 제가 여동생의 동창에게 제 정체를 밝혔어요. 당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여학생을 때려서 실명시키고 얼굴 한물 시켰던 거 기억나요? 그 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 아니죠? 자기 아들을 퇴학시키기 싫어서 당신 아버지가 그 여학생 오빠를 군면제 시켜줬답니다. 그 일로 비리가 터져서 불명예 전역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 감성팔이를 하는 거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너희들은 뒷조사도 하지 않고 거래처를 정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때려서 실망시키고 장애인을 만들었던 남희원 오빠가 바로 저예요. 역시 때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내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걱정했었는데 사업에 손도 못 대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여동생의 동창이 저의 정체를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말을 못하더군요. 과장님이 남희원 오빠시에요. 왜 이제서야 제게 말을 안 하셨어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은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적극 탐하는 저희는 그것을 즐기지만 말을 하지 않자 동생의 친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 올렸어요. 형님, 죄가 있어요. 희원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20년 동안 편안히 산 적이 없어요. 나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악연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20년 동안 죄를 속죄했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희원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내 동생이 시간을 내서 치료를 받으며 살았는데 우리는 평생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동생은 그럴 필요 없이 20년 동안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숨어 살아야 했다고 너에게 희원이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어? 사과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희원이에게 찾아가서 사과할게. 형님이 말한 대로 다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줘. 그때 형이라는 말은 그만둬. 왜 내 동생이 장애인이 되고 밖에서 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너를 때리고 싶지만 너처럼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어. 내 동생이 한쪽 눈을 잃고 장애인이 될 때까지의 고통은 널 용서할 만큼 충분히 괴로웠어.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며 상처를 입은 동생을 생각하면 내 삶은 억울하고 넌 이미 적절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까? 거래처 후보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지? 그 회사 직원들이 다시는 우리 회사 부근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자. 회사로 돌아와서 여동생 동창이 최종 거래처 후보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 과장이 전 직장 동료들에게 대박 오더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 잘 풀어줄 수 있냐고 부탁했죠. 대박오도 대표 아들이 다른 과장 팀 회식에 난동을 부린다거나 멱살을 잡는다는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 인간은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이었죠. 나가면 뭐가 되어도 너에 숨겨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전 직장 동료들과 여러 회사 동기들에게 아버지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을 지어내어 퍼뜨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을 말했죠.
소문이 퍼지자 여동생의 동창의 아버지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소문 알고 계십니까? 대박 오더라고 해요. 계약이 전부 취소되었고 미팅도 모두 엎어진 상태라더군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여동생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여동생 동창이 다시 나를 찾아올 줄로는 알았는데 이렇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찾아오다니요. 과장님, 이 소문을 믿으시나요? 대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실로 연락이 왔는데 김한수 씨가 지금 주차장에서 과장님의 차를 부시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능한 빨리 주차장으로 내려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동생의 동창이 제 차를 망치로 부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려 하지만 듣지 않고 계속 차를 바꾸고 있던 여동생의 동창은 나를 본 순간 달려와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거래처를 끊었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너무하지 않아. 그러자 동창은 망치를 던지고 다시 제 목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졌어. 너는 몇 명의 삶을 망쳤는지 알아? 내 사업과 여동생의 결혼 비용을 모두 썼어. 내 탓으로 동생이 파혼당했어. 내게 부딪힌 것처럼 내 삶도 망쳤는데 어디가 문제야? 동생이 내게 맞아 실명했어도 그 동생이 그 파혼당하는 건 무슨 소리야? 내게 지랄이야. 나는 내 멱살을 잡고 있는 여동생의 동창의 손을 뿌리쳤다. 그로 인해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진 여동생의 동창은 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다. 그래도 걱정 마. 너와 내 가족도 노력하면 내 동생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 큰 어른들인데 다 같이 뭉치면 다시 일어서지. 그리고 남 탓 말고 자기가 하는 일을 반성하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입 다물지 못해. 너도 차처럼 박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냐? 여동생의 동창은 기물 파손죄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제 차는 얼마 안 된 외제차였는데 여동생 동창은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 제 차값을 갚느라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여동생의 동창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부도를 내게 됐다. 그 일로 동생이 우는 걸 듣자 동생이 말했다. 왜 그랬어? 그냥 무시하면 됐는데 왜 저렇게 했어?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부탁도 안 한 복수를 왜 했어? 미안해. 처음에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과거 문제로 발목을 잡으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 쿨하고 그래도 그놈은 이 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하고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 생각도 못하고 억울하다고만 하는 거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것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오빠가 미안하다. 희원아 아니야. 오빠 고마워. 엄마와 오빠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다 잊은 척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나는 아직도 그 일이 힘들었어. 그 애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거든. 나 대신 복수해줘서 고마워. 오빠 지금은 악몽도 잘 꾸지 않고 잘 잘 것 같아. 제 여동생도 다 나은 척 괜찮은 척 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일에 대한 악몽을 보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왜 그랬냐고 하면서도 제게 고마워하며 말했죠.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짓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짓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게 그대로 돌아올지도 모르죠. 만약 다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로 가서 대비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내 동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 동생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동생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다시 꺼내지도 떠올리지도 않으려 합니다. 왜 그랬어? 그냥 무시하면 됐는데 왜 저렇게 했어?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부탁도 안 한 복수를 왜 했어? 미안해. 처음에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한다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첫째 딸과 곧 태어날 둘째 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라는 것을 확고히 전해줄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 예전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 용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어렵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살아감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일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